여러분은 지금 주머니 속에 혹은 은행 계좌 속에 들어있는 그 돈이 진짜 어디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매일 목숨 걸고 벌어들이고 생존을 위해 지출하는 이 돈이라는 존재. 과연 그 탄생의 기원을 단 한 번이라도 의심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흔히 은행이 고객들이 맡긴 예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곳이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미안하게도 그것은 우리 사회가 만든 가장 거대하고도 정교한 착각입니다. 은행은 여러분에게 돈의 진짜 얼굴을 결코 보여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식이라고 믿어왔던 것들 뒤에는 사실 국가와 금융 시스템이 설계한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돈이 어떻게 창조되고 소멸하는지, 그 잔혹하고도 흥미로운 작동 원리를 완벽히 알게 되실 겁니다. 단순히 지식을 얻는 것을 넘어 경제 뉴스를 보거나 개인 자산을 관리하는 여러분의 시야가 완전히 바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현대 사회를 현명하게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생존 지식, 돈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가 쓰는 돈이 대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그 비밀을 파헤치려면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과거에 돈은 금이나 은 같은 귀금 속에 그 가치를 묶어두는 금본위제라는 시스템 아래에 있었습니다. 은행 금고 안에 실제 금덩이가 있어야만 그에 해당하는 종이 화폐를 발행할 수 있었던 아주 정직하고 물리적인 시절이었죠. 하지만 1971년 8월 15일 전 세계 경제사의 물줄기를 바꾼 사건이 터집니다.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더 이상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죠. 이때부터 전 세계의 돈은 금이라는 감옥에서 탈출해 오직 신용 하나로만 움직이는 이른바 불태환 화폐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금도 없는 시대에 돈은 대체 누가 어떻게 만들어내는 걸까요? 정부가 조폐공사 인쇄기를 밤낮으로 돌려서 만드는 걸까요? 아닙니다. 시중에 풀린 돈의 90% 이상은 종이 지폐가 아니라 숫자로 존재하며 그 숫자는 은행의 대출을 통해 무에서 창조됩니다. 이게 무슨 마법 같은 소리냐고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집을 사기 위해 은행에서 5억 원을 대출받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은행 직원이 지하 금고로 내려가서 누군가가 맡긴 현금 5억 원을 가방에 담아올까요? 절대 아닙니다. 은행은 그저 컴퓨터 화면에 여러분의 이름과 숫자 5억을 타이핑할 뿐입니다. 그 순간 전 세계에 단 1원도 존재하지 않았던 5억 원이라는 새로운 돈이 탄생합니다. 은행이 여러분의 신용을 담보로 승인 버튼을 누르는 찰나 장부상의 숫자가 늘어나며 새로운 구매력이 시장에 풀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금융의 핵심인 신용 창조입니다. 은행은 돈을 모아서 빌려주는 곳이 아니라 빌려주기 때문에 돈이 생겨나는 거대한 창조의 공장인 셈입니다.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지급 준비율이라는 교묘한 숫자가 등장합니다. 은행은 고객이 맡긴 돈의 아주 일부, 보통 10% 정도만 남겨두고 나머지 90%를 다시 대출해 줄 수 있습니다. 내가 은행에 100만 원을 저축하면 은행은 10만 원만 남기고 90만 원을 다른 사람에게 대출해 줍니다. 그럼 세상에는 원래 있던 100만 원에 대출된 90만 원이 더해져 총 190만 원의 돈이 유통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100만 원이라는 기초자금은 수천만 원으로 불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용하는 돈이 실제 실물 경제보다 훨씬 더 거대하게 부풀어 있는 이유입니다. 돈은 더 이상 물리적인 형태를 가진 무언가가 아니라 은행 장부 속에 기록되는 숫자이자 약속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대출금은 은행의 자산이자 동시에 여러분의 부채로 기록되며 이 숫자가 경제활동의 유일한 동력이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새로운 돈은 누군가의
비극적인 빚으로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현대 사회의 돈은 누군가가 빚을 내는 순간 태어나고 그 빚이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상환되는 순간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독특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치명적인 결함이 하나 발생합니다. 대출 원금은 은행이 숫자로 찍어서 만들 수 있지만 여러분이 갚아야 할 이자는 이 시스템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자를 갚으려면 누군가가 또 다른 대출을 받아야만 시중에 돈이 풀리고 그 돈을 내가 벌어와야만 이자를 낼 수 있습니다. 즉, 이 시스템은 누군가가 계속해서 빚을 내야만 유지되는 구조입니다. 이것은 마치 의자 뺏기 게임과 같습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파산해야만 내가 이자를 갚고 살아남을 수 있는 잔혹한 서바이벌 게임이죠. 그렇다면 시중은행들이 대출을 통해 돈을 무한정 만들어내게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화폐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오케스트라를 진두지휘하는 보이지 않는 손, 중앙은행이 등장합니다. 중앙은행은 시중은행이 돈을 창조하는 속도와 양을 조절하며 국가 경제의 혈류량을 관리합니다. 중앙은행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준금리입니다. 금리를 낮추면 시중은행은 더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올 수 있고 이는 다시 여러분의 낮은 대출금리로 이어집니다. 이자가 싸지면 사람들은 너도나도 빚을 내서 투자를 하고 소비를 합니다. 경제 엔진에 연료를 들이붓는 셈이죠. 반대로 물가가 미친 듯이 오르면 중앙은행은 금리라는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이자가 비싸지면 사람들은 돈 빌리기를 꺼리게 되고 시중의 돈이 줄어들면서 물가가 잡힙니다. 금리 조절만으로 역부족일 때는 양적 완화라는 극약 처방을 씁니다. 중앙은행이 직접 시장의 국채를 사들여 현금을 그냥 시장에 쏟아붓는 것이죠.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 목격했던 엄청난 유동성 파티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시중에 돈이 넘쳐나면 화폐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어제 1,000원이면 사던 사과가 오늘은 2,000원을 줘야 한다면 그것은 사과값이 오른 게 아니라 내가 가진 돈의 가치가 반토막 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플레이션이라는 이름의 소리 없는 세금입니다. 정부와 은행이 돈을 찍어낼수록 성실하게 저축하며 현금을 보유한 사람들의 구매력은 소리 없이 도둑 맞는 셈이죠. 중앙은행의 정책 결정은 단순히 숫자를 조절하는 행위가 아니라 여러분의 노동 가치와 자산의 크기를 실시간으로 재편하는 거대한 권력입니다. 이제 우리는 가장 쓰라린 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현대 자본주의는 빚 없이는 단 한 발자국도 성장할 수 없다는 역설입니다. 기업이 공장을 짓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려면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려 할 때도 대출은 필수입니다. 이 부채라는 씨앗이 뿌려져야만 경제라는 싹이 돋고 열매를 맺습니다. 빚은 경제 활동의 새로운 동력이 되어 일자리를 만들고 소득을 높입니다. 하지만 이 수레바퀴는 멈추는 순간 무너집니다. 그래서 시스템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더 많은 대출을 권하고 더 많은 돈을 풀어 억지로라도 성장을 이어가게 만듭니다. 우리는 마치 뒤를 돌아볼 틈도 없이 빠르게 돌아가는 트레드밀 위를 달리는 사람과 같습니다. 멈추면 바로 도태되는 구조니까요. 이 끝없는 질주 속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괴물이 바로 금융 거품입니다.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리고 그 돈이 생산적인 공장이나 기술이 아니라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자산 시장으로만 쏠릴 때 자산 가격은 광기에 휩싸여 부풀어 오릅니다. 화려한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끝없이 솟아나고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모습은 때로 빚으로 지어진 거대한 환상일 수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번영이 실제로는 누군가의 빚 위에 위태롭게 서 있는 모래성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품은 언젠가 터지기 마련입니다. 과도하게 부풀어 오른 자산 시장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하면 작은 충격에도 와르르 무너져 내리며 경제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는 금융위기로 이어집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나 우리나라의 외환위기 같은 사례들이 바로 이런 거품 붕괴의 아픈 역사입니다. 이러한 시스템 속에서 평범한 우리 개개인의 삶은 점차 피폐해집니다. 끊임없이 늘어나는 대출 이자와 신용카드 결제일에 한숨을 쉬는 이들이 적지 않을 겁니다. 주택담보대출부터 학자금 대출까지 부채의 굴레 속에서 불안한 표정을 짓는 우리들의 모습은 이 시스템의 또 다른 그림자입니다. 성장을 위해 부채를 늘려야 하는 구조는 결국 자산을 가진 사람들이 부채를 통해 더 큰 부를 축적하는 동안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점차 더 깊은 빚의 수렁에 빠져드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돈의 창조 원리를 아는 자는 그 파도를 타고 불을 거머쥐지만 모르는 자는 그 파도에 휩쓸려 평생을 노동의 노예로 살아야 하는 잔혹한 현실이 존재합니다. 결국 현대 자본주의에서 부채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경제 성장의 강력한 엔진이 되어주지만 동시에 시스템 전체를 흔들 수 있는 불안정의 씨앗을 품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풍요로운 삶의 이면에는 이처럼 끊임없이 빚을 늘려야만 유지될 수 있는 위태로운 균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복잡한 돈의 세계,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부채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민낯을 마주하는 용기 있는 걸음이 될 겁니다. 돈이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권력이자 생존의 도구라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긴 시간 함께 파헤친 이 돈의 민낯 어떠셨나요? 누군가에겐 이 진실이 공포로 다가오겠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지혜의 등불이 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거대한 파도의 원리를 이해하는 사람만이 파도에 휩쓸려 사라지지 않고 자신의 소중한 삶과 자산을 지켜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돈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배하게 둘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이 돈의 흐름을 지배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경제적 독립과 자유를 향한 길에 작지만 단단한 디딤돌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자본주의의 숨겨진 비밀을 계속해서 파헤칠 수 있는 제게 가장 큰 에너지가 됩니다. 더 깊고 날카로운 통찰로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손에 쥐고 애써 벌고 또 아낌없이 쓰는 이 돈. 그런데 여러분, 이 돈이 대체 어디서 태어나는지 깊게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보통은 우리가 은행에 맡긴 예금을 은행이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미안하게도 그건 반쪽짜리 정답에 불과합니다. 은행은 우리에게 돈의 진짜 정체를 순순히 알려주지 않거든요. 우리가 상식이라 믿었던 것들 뒤에는 사실 거대한 설계가 숨어 있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돈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경제 뉴스를 읽는 통찰력은 물론 자산을 지키고 미래를 설계하는 시야 자체가 바뀌는 생존 지식을 얻게 될 테니까요. 자, 그럼 우리가 쓰는 돈의 탄생 설화를 파헤쳐 볼까요? 아주 오래전엔 금본위제라는 게 있었습니다. 금고에 금이 있는 만큼만 돈을 찍어내는 정직한 시스템이었죠. 하지만 1970년대 초 미국이 이 약속을 깨버리면서 세상은 불태환 화폐, 즉 실물이 없는 돈의 시대로 진입합니다. 금도 없이 대체 누가 이 많은 돈을 만들어내는 걸까요? 놀라지 마세요. 현대 경제에서 돈은 은행에 대출이라는 행위를 통해 무우에서 창조됩니다. 여러분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은행은 금고에서 빳빳한 현금을 꺼내주는 게 아닙니다. 그저 여러분의 통장에
숫자를 탁 입력할 뿐이죠. 그 순간 세상에 없던 새로운 돈이 마법처럼 탄생하는 겁니다. 이건 돈이 더 이상 물리적인 물체가 아니라 장부상의 숫자이자 신용이라는 뜻입니다. 은행은 돈을 모아서 빌려주는 게 아니라 빌려주기 때문에 돈이 생겨나는 구조인 거죠. 이 숫자들이 장부 위를 물결처럼 흐르며 소비를 만들고 사업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소름 돋는 진실은 이겁니다. 이 모든 새로운 돈의 시작점은 누군가의 미지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의 장호가 늘어나는 순간 동시에 똑같은 크기의 부채가 태어납니다. 현대의 돈은 빚을 먹고 태어나 그 빚이 갚아지는 순간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독특한 생명력을 가졌습니다. 이 원리를 깨달아야 비로소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생태계의 민낯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은행이 대출로 돈을 창조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마법 지팡이를 시중은행들에게만 맡겨둘 순 없겠죠. 그래서 등장하는 보이지 않는 손, 바로 중앙은행입니다. 한국은행이나 미국의 연준, 페드 같은 곳들이죠. 이들은 경제라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입니다. 중앙은행의 가장 무서운 무기는 기준금리입니다. 금리를 낮추면 어떻게 될까요? 대출 이자가 싸지니 너도 나도 돈을 빌려 투자하고 집을 삽니다. 시중은행에 돈 창조 펌프가 미친 듯이 돌아가며 경제에 피가 돌기 시작하죠. 반대로 경기가 너무 과열됐다 싶으면 금리를 올립니다. 브레이크를 밟는 거죠. 이자가 비싸지면 사람들은 대출을 줄이고 시중에 풀린 돈의 양, 즉 통화량이 줄어들며 물가가 잡힙니다. 금리조차 안 통할 땐 양적 완화라는 필살기를 씁니다. 중앙은행이 직접 시장의 자산을 사들여 현금을 그냥 들이붓는 거죠. 코로나19 때 우리가 봤던 그 엄청난 돈의 잔치가 바로 이겁니다. 반대로 돈을 다시 빨아들이는 건 양적 긴축이라고 하죠. 여러분의 대출 이자, 주식 수익률, 심지어 오늘 점심값까지 이 지휘자의 손끝에서 결정된다는 사실,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 화려한 시스템에는 짙은 그림자가 있습니다. 바로 부채 없이는 성장도 없다는 잔혹한 공식입니다. 기업이 공장을 짓고 우리가 집을 사려면 빚을 내야 합니다. 이 부채가 씨앗이 되어 경제가 굴러가죠. 빚을 내서 소비하고 고용을 늘려야 경제가 성장하는 구조니까요. 우리는 멈출 수 없는 트레드밀 위에 서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돈이 생산적인 곳이 아니라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자산으로만 쏠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금융 거품 스크릴이 차오릅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번영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누군가의 빚으로 쌓아 올린 위태로운 모래성일 수 있습니다. 풍선은 영원히 커질 수 없습니다. 언젠가 터지기 마련이죠. 2008년 금융위기처럼 거품이 터지는 순간 그 고통은 고스란히 우리의 몫이 됩니다. 이 시스템 안에서 우리 개인의 삶은 어떤가요? 늘어나는 이자와 카드값에 허덕이는 모습, 자산을 가진 자는 부채를 이용해 더 부자가 되고 서민은 빚의 수렁에 빠지는 양극화. 이것이 우리가 마주한 자본주의의 민낯입니다. 현대 경제에서 부채는 양날의 검입니다. 성장을 이끄는 엔진이지만 동시에 시스템을 파괴할 씨앗이기도 하죠. 우리가 누리는 풍요의 이면에 끊임없이 빚을 늘려야만 유지되는 위태로운 균형이 있다는 걸 이해하는 것. 그것이 이 복잡한 세상을 살아남기 위한 첫 번째 걸음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경제적 시야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되셨나요?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깊고 유용한 이야기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